가브리엘이 사망한 그해 앙리는 마르그리트와 이혼을 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이혼을 했다면 가브리엘이 프랑스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 그쵸? 그런데 왕비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앙리는 곧바로 재혼을 준비해요. 사실 당시 앙리 4세의 나이가 46살로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빨리 정식 왕비에게서 후계자를 낳아야 돼요. 가브리엘이 낳은 아이가 적자로 인정이 되긴 했지만 그녀가 왕비가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는 없었죠. 자, 그래서 신부감을 빠르게 물색을 해본 결과 이 토스카나 공국의 대공인 프란체스코 1세의 딸 마리드 메디치를 신부로 맡게 됩니다. 마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이창금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등등의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 앙리는 또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22살의 아리따운 카트린 앙리에트 드 발자크 당크라그라는 여인인데요. 일단 앙리에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리에트도 그 미모가 엄청났고 굉장히 기품 있는 모습에 매력이 넘치고 또 재치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조금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좀 충동적인 모습이 보여서 이런 모습이 뭔가 통통 튀는 매력으로 발산이 되어서 또 앙리가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앙리에트는 아주 영리하고 욕심이 많은 여인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건 꼭 쟁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였는데요. 앙리를 만난 후에 그녀의 욕망은 당연히 내가 프랑스의 왕비가 되고 말 거야 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 앙리는 앙리에트에게 푹 빠져서 이제 구애를 하면서 우리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자라고 계속 유혹을 했는데 앙리에트가 저 좀 비싼 몸이에요 하면서 은하로 10만 크라운을 요구했다고 해요. 도대체 은하 10만 크라운은 얼마일까? 좀 찾아봤더니 1크라운이 5실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만 크라운이면 5만 실링인데 제가 당시 물가를 열심히 찾아서 환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상상치 않게 커서 제대로 환산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0억에 가까운 돈으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 계산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이 앙리 4세는 앙리에트와 꼭 밤을 보내고 싶어서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슐리 공작을 닥달해서 국고에서 그 돈을 꺼내오게 합니다. 슐리 공작은 제가 그 앙리 4세의 정치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물로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쳐서 명재상으로 불렸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을 꺼내달라니 너무 화나고 황당했겠죠. 그래서 슐리 공작이 앙리에트를 독침을 가진 말벌이라고 부르면서 툴툴거렸지만 국고를 결국은 꺼내서 이 은하 10만 크라운을 준비하는데 나름 자신의 반항으로 그 돈을 전부 다 그 왕실 밀실에 바닥에다가 다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돈을 딱 보고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앙리가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젠장 정말로 비싼 쾌락이군 하고 외쳤는데 슐리 공작이 네 그렇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참 쏠쏠한 장사지요 라면서 대받아 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앙리에트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앙리가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기로 하는데요. 갑자기 앙리에트가 뜨거운 밤을 보내려고 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가 왜 그래 분위기 좋은데 하면서 또 막 안달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또 저 이런 불안한 관계 정말 싫어요.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요 하면서 토라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때 또 앙리가 나에겐 너밖에 없어. 지금 이 심정이라면 당장 너와 결혼하고 싶지 하면서 또 앙리에트를 잡아 끕니다. 자, 그러자 앙리에트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럼 서약서를 하나 써주세요. 나와 결혼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달라고요 하면서 종이를 쓱 내밀어요. 이때 앙리는 토스카나 공국과 이미 이제 결혼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앙리에트가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앙리에트를 당장 안고 싶었던 앙리 4세가 씁니다. 나 앙리 4세는 일국의 왕으로서 신의와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짐은
앙리에트 카트린드 발자크가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고 확실해지면 즉시 왕실의 법도에 따라서 성스러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할 것이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또 실드 공작 불러요. 실드 공작 빨리 와. 그런데 공작이 그 문서를 읽자마자 북북북 찢어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이러면서 앙리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외쳤는데 공작이 차라리 제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미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급해진 앙리가 다른 대신을 불러서 서약서를 다시 쓰게 하고 서명을 한 뒤에 앙리에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고 앙리에트는 꼭 남자아이를 낳으리라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앙리에트와의 바램과는 달리 앙리 4세는 이 마리드 메디치와의 결혼을 계속 추진했고 엄청난 지참금을 받기로 하고 1600년 4월 토스카나 공국과의 결혼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앙리에트는 임신 7개월로 아들만 태어난다면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자, 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앙리에트는 저와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면서 울고 불며 막 소리를 쳤고 앙리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베르베유 후작부인이라는 자기를 내리고 드넓은 영지와 또 성을 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앙리에트는 전하께서 계속 결혼을 진행시키신다면 저에게 주신 그 서약서를 모두에게 공개해버릴 거예요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다급해진 앙리 4세가 앙리에트에게 편지를 써요. 마드모아젤,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준 그 호의와 사랑, 명예 이런 것들은 세상 그 어떤 여자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천박한 영혼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소. 문제의 약속을 되돌려주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약속을 지키게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길 바라오. 그리고 내가 주었던 그 반지 되돌려 주시오. 빠른 답변 부탁하오. 정말 이렇게 바로 손바닥 뒤집기를 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도 앙리에트는 서약서를 내어주지 않고 버티면서 앙리 4세를 만나면 오셨어요 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합니다. 사실 당시 앙리에트는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윽박지르면서 서약서 내놔! 이렇게 충격을 받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앙리는 앙리에트를 이 퐁텐블로 성으로 데려가서 일단 여기서 태교를 하고 있으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고 앙리에트가 앙리 제발 나와 같이 있어줘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앙리는 앙리에타가 자신에게 서약서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나는 정사를 돌봐야 하오 하면서 리옹으로 가버립니다. 사실 이 리옹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죠. 이 마리드 메디치와. 앙리에타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진통을 시작했는데요. 밤새 출산의 고통을 겪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태어난 아들은 사산이 되었어요. 앙리에타는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살아갈 의욕을 잃고 몇 주 동안이나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앙리 4세. 아들을 잃은 건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서양문에 따르면 아들을 낳아야 앙리에트를 이 왕비로 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서약서는 무효화된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앙리에타를 찾아가서 자기야 진짜 힘들었지? 괜찮아. 아기는 또 나오면 되지 뭐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앙리에트는 또 생각을 하죠. 그래, 왕비가 되는 건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다면 왕비와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돼 하면서 갑자기 불끈 일어나 몸을 회복시키고 앙리가 있는 리옹으로 향하게 됩니다. 앙리 4세가 그녀를 얼마나 다정하게 반겼던지 잉글랜드 대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여기로 정부를 데려와서는 아내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마치 왕비라도 되는 양 극진히 예우받았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1600년 11월 3일
드디어 마리드 메디치가 프랑스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마르세유 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마리드 메디치는 26살로 굉장히 기품 있고 이제 엄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살짝 살집이 있는 좀 통통한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자, 그녀의 모습을 보고 어느 공작 부인이 이 마리드 메디치에 대한 첫인상을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마리드 메디치는 눈이 크고 얼굴이 아주 동그랬으며 피부는 까무잡잡했지만 티 없이 맑았다. 약간 뚱뚱한 편이었고 얼굴에는 온화함이 흘러 넘쳤지만 가브리엘 데스트레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 가브리엘이라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앙리 4세가 가장 사랑했던 정부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 가브리엘이 왕비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지 이런 비유를 남기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프랑스에 딱 도착한 마리를 본 앙리 4세는 실망을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위 외모와 좀 많이 달랐었나 봐요. 그래서 쏘갔어. 전혀 아름답지 않잖아. 초상화에서는 분명히 날씬하고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었는데 뭔가 모습이 달라 하면서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실망과는 별개로 두 사람은 당연히 왕가의 의무를 다했고 마리드 메디치는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앙리는 마리 왕비를 버려두고 곧바로 앙리에타를 찾아가죠. 그리고 앙리에타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 왕비는 루브르성이 당시 이제 정궁으로 사용하고 있던 왕궁인데요. 루브르성에 딱 도착을 해서 자기 방에 갔는데 너무 깜짝 놀라요.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앙리 4세가 이 앙리에타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깜빡하고 왕비의 방을 꾸며놓지 않아서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니까 이 결혼한 마리 왕비에게 처음부터 너무 무신경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루브르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앙리에트는 이제 앙리 4세에게 빨리 왕비님 좀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저 왕비님 시녀 할래요. 하면서 조르게 됩니다. 궁정에서 빨리 자신의 지위를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려면 제가 마담 디바리 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족 부인이 이 앙리에트를 소개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루무르 공작 부인에게 이 역할을 맡겼는데 루무르 공작 부인도 사실은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갓 이제 시집온 왕비에게 밉보일 짓이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앙리에타를 소개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후에 바로 앙리 4세가 내 정부요. 이제 당신의 시녀가 될 것이요. 라면서 이 마리에게 얘기를 해서 마리 왕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비가 된 이상 분노에 찬 표정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앙리에트 역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되어야만 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을 꾹 참고 왕비에게 절을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이 토스카나 공국의 대사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대공에게 보고를 하는데 왕비마마께서는 태연하게 앙리에트의 인사를 받고 저녁 내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녀를 상대했습니다. 불쾌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분명히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걸 꾹 참고 있었습니다. 앙리에트 역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마리 왕비에 대한 증오로 불타 있었고 이때부터 마리 왕비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머, 왕비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신가 봐요. 원래 성격 좋은 사람들이 살이 좀 찌잖아요?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 왕비를 디스하는 말을 했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더 심한 말을 하게 돼요. 두 사람 사이는 누가 봐도 불꽃이 일고 있었고 궁정하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앙리 4세는 이 두 여인을 가까이 둬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시녀 하지마 그만해 하면서 두 사람을 떼어놓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앙리에트는 이 왕비에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프랑스어가 서툴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툰 프랑스어를 흉내내거나 또는 이 왕비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면서 놀렸기 때문에 궁정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낄낄낄 웃으면서 이 마리 왕비를 함께 흉보았고 이것을 본 마리 왕비는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앙리에트는 마리가 이 메디치가 출신이라는 것을 들어서 살찐 피렌체의 일수꾼이라고 비아냥거렸고, 왕비도 앙리에트를 왕의 첩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마리 왕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것이, 오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기간 내내 또 임신을 한 이 왕의 정부인 앙리에트가 자신의 남편 앙리와 꽁냥꽁냥 연애질하는 모습을 계속 봐야 했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무사히 왕세자 루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자라서 나중에 루이 13세가 되죠. 나의 후계자가 태어났어! 앙리 4세는 너무나 기뻐했고 온 백성들도 역시나 기뻐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 두어 달 후에 앙리에트 역시 아들을 낳게 되지만, 사실 왕의 정부가 낳은 아이에게는 관심을 보여주는 이가 없었지요. 그런 앙리에트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앙리에트가 어느 대신에게 보낸 편지꾸러미가 이 마리 왕비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이 앙리 4세를 비웃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마리 왕비가 쾌재를 부릅니다. 요거다. 요거야말로 이 앙리에트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구나 하면서 앙리 4세에게 그 편지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앙리에트가 자신을 비웃는 말을 편지에 쓴 것을 보고 격분한 앙리가 앙리에트를 반역죄로 체포하고 그녀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할 앙리에트가 아니죠. 막 울면서 그 편지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다 날조된 거라고요. 왕비가 나를 모함한 거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자, 여기에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넘어갑니다. 자, 앙리 4세는 그래, 내가 오해해서 진짜 미안해. 울지 마 하면서 그녀에게 6,000파운드의 돈을 건네주었고, 또 앙리에트는 나를 그렇게 의심하다니 너무 심했지만 당신이니까 용서해 줄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앙리 4세는 이런 모함을 하다니 왕비는 비열했어 하면서 마리 왕비에게 막 화를 내죠. 마리 왕비는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후에 이 마리 왕비와 앙리 4세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고, 후손을 낳기 위해 의무적인 밤을 보내는 시간 외에는 서로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제 왕세자 외에 5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나긴 하죠. 앙리는 여전히 앙리에트를 총애했고 아들을 이어서 1602년에 딸을 낳게 되는데, 1603년에 이 아이들을 다 적자로 인정을 해 주었으니 마리 왕비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사람은 계속 싸움을 했고 너무나 분노했던 마리 왕비가 이 앙리와 싸우다가 그의 얼굴을 핥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 왕비와 계속 싸우게 되자 거기에 지친 앙리 4세가 아내는 내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즐거움이나 위로가 되어주지 않아. 우린 다정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내가 먼저 가서 키스나 포옹을 하려고 해도 언제나 냉담하고 오만하게 굴어.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 마치 마리 왕비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마리 왕비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앙리 4세를 사로잡고 부와 권력을 누렸던 앙리에트, 그녀도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1604년 앙리에트의 아버지와 이부 오빠, 이 앙그렘 공작 샤를이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어떤 음모를 꾸며서 체포되었는데, 이때 앙리에트도 궁정에서 내쳐졌다고 해요. 하지만 1607년 다시 자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1년 뒤인 1608년 스페인과 내통을 하면서 어떤 반역적인 거래를 한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사실 앙리 4세가 바람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앙리에트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 역시나 불안해졌고, 또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앙리에트는 왕비가 되지 못한다면 왕의 엄마라도 될 테다
하면서 스페인과 손을 잡고 앙리 4세를 밀어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어떤 수작을 꾸몄던 겁니다. 자, 이것이 들통이 나서 앙리에트는 결국 앙리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앙리가 자신을 불러줄 거야 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1610년 앙리 4세가 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건 앙리 4세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앙리 4세가 암살당하면서 이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 마리 드 메디치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루이 13세에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되었고 앙리에트는 곧바로 궁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후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한 좌절감으로 힘들어하다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던 것인지 엄청나게 살이 쪄서 예전의 그 미모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고 1633년 55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앙리 4세가 정부들과 노란하고 바람만 피워대는 무능한 왕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정치를 아주 잘한 왕으로 프랑스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앙리 4세는 프랑스의 재정개혁을 단행했고 산업과 농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1607년에 사실 프랑스가 부채가 아주 많았는데 그 부채를 모두 갚아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죠. 앙리 4세의 업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앙리 4세의 영상을 꼭 보시면 다른 면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앙리 4세의 사랑을 받은 두 정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